한 유럽의 부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업들이 탈출하는 기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벨기에입니다. 한때 한국에 원조를 보내던 선진국이 왜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2025년 2월 28일 독일 폭스바겐 그룹 역사상 최초로 유럽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 인상, 마약 국가라는 경고를 받은 치안, 1년 반 넘게 정부가 없는 정치, 이 삼중고가 만들어낸 몰락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아우디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76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온 이 공장에서 마지막 차가 조립되던 날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립 이후 한 번도 없던 일이 벨기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수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청 업체란 큰 기업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한 공장의 폐쇄가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도미노가 된 것입니다. 벨기에 시민들은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아우디 본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벨기에를 떠나야 했을까요? 단순히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우디 경영진은 공식 발표에서 벨기에의 생산 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벨기에에서 만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인건비가 높고 에너지 비용도 비쌉니다. 브뤼셀 공장은 프레스 공장이 없어서 차체 부품을 다른 공장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프레스 공장이란 금속판을 찍어서 차체 부품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없으니 부품을 멀리서 운송해야 했고 물류비가 경쟁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장 부지도 한쪽은 주거지역, 다른 쪽은 철도에 막혀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생산성은 독일보다 낮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우디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들도 벨기에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스프, 미국의 다우케미컬 같은 대형 기업들이 벨기에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벨기에는 유럽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 한가운데 위치해 물류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어디로든 쉽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비용이 맞지 않으면 기업은 떠납니다. 아우디 브뤼셀 공장의 폐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벨기에라는 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징입니다. 한때 유럽의 부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왜 기업들에게 외면받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기회의 오만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100년도 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벨기에는 아프리카 콩고를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서 고무와 상아를 착취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1865년부터 1909년까지 벨기에를 통치한 왕으로 콩고를 개인 소유지처럼 운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잘리는 참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잔혹한 수탈로 벨기에에는 막대한 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벨기에는 화려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수도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웅장한 건물들, 잘 정비된 도로, 풍요로운 복지 시스템이 모두 그 시절 쌓인 부 위에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의 부가 만들어낸 정신적 유산입니다. 벨기에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는 원래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이런 생각이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는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도 벨기에는 그들을 진정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 벨기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당시 벨기에 군인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벨기에의 일부 사람들은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 부인이 현지 상점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 문제로 번졌고 양국 관계에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벨기에 언론과 여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원조를 주던 나라와 받던 나라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한 대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우디가 벨기에를 떠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동임금 연동제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오르면 직원들의 월급도 법적으로 자동 인상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라면 값이 오르면 회사가 직원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노동자에게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실질 소득이 보장되니까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기업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재료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동시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몇 배씩 뛰었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률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달랐습니다. 자동 연동제 때문에 임금이 저절로 올랐습니다. 2023년 벨기에의 임금 인상률은 11.08%였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 해 만에 월급이 10% 넘게 오른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자동 연동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 4나라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벨기에의 인건비는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란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뜻합니다. 벨기에의 노동 생산성은 독일보다 낮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적은 결과물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벨기에에서는 100만 원이 들고 독일에서는 80만 원이 듭니다. 품질은 비슷합니다. 기업 경영자라면 어디서 생산하겠습니까? 자동 임금 연동제는 1920년대에 도입된 오래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경쟁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벨기에는 이 제도를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디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화학,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벨기에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도망가는 나라. 이것이 지금 벨기에 경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벨기에의 위기는 경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트베르펜 항구가 있습니다. 안트베르펜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로테르담에 이어 유럽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유럽의 코카인 관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코카인은 남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가 바로 안트베르펜 항구입니다. 2023년 안트베르펜 항구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120톤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4년에는 44톤으로 줄었지만 당국은 안심하지 않습니다. 압수량이 줄어든 것은 마약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밀수 조직들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내던 것을 소량으로 나눠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실제로 차단하는 마약이 전체의 10에서 40%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2025년 10월 안트베르펜의 한 판사가 충격적인 경고장을 벨기에 의회에 보냈습니다. 벨기에가 나르코 스테이트, 즉 마약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경제, 조직적 부패, 폭력의 일상화. 이 세 가지가 마약 국가의 특징인데 벨기에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치안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5년 브뤼셀에서만 5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20건은 여름 한철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약 조직 간의 영역 다툼 때문입니다. 2025년 2월에는 브뤼셀 지하철역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로운 유럽의 수도에서 마약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벨기에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약 단속 예산을 늘리고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마약 조직의 자금력은 국가 예산을 압도합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와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감시를 피하고 암호화된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치안 불안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주재원을 파견하기 꺼려하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주재원이란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된 직원을 말합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 안전망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치안이 나빠지면 기업이 떠납니다. 기업이 떠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벨기에는 지금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벨기에에는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나라 안에 세 개의 언어 공동체가 있습니다. 북부의 플란데런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남부의 왈로니 지역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동쪽 일부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 갈등은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습니다. 북부 플란데런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남부 왈로니가 자신들의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린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반대로 왈로니 사람들은 플란데런의 우월 의식에 반감을 느낍니다. 이 갈등 때문에 벨기에는 정부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벨기에는 541일 동안 정식 정부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정부 없이 보낸 기간으로는 세계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4년 6월 선거 이후에도 벨기에는 또다시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브뤼셀 지역은 541일을 넘겨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정부도 2025년 1월까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의 요구를 조율하느라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 중요한 정책 결정은 미뤄집니다. 급기야 2024년 7월 26일 유럽연합이 벨기에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과도 적자 절차라는 공식 명칭의 이 조치는 벨기에의 국가 재정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과도 적자란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2023년 벨기에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4.4%, 정부 부채는 105.2%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29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복지를 줄일까요? 공무원 월급을 깎을까요? 연금을 손볼까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결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결정을 내릴 안정적인 정부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뜻합니다. 벨기에는 지금 그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누가 될지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벨기에가 멈춰있던 시간,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 나라의 현재를 비교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북이가 이긴 결말입니다. 7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벨기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최빈국이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벨기에 군인들이 본 한국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6천 달러입니다. 벨기에는 약 5만 1천 달러로 아직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어디에나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란 수많은 컴퓨터 서버가 모여있는 시설로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벨기에에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갑니다. 방위 산업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반면 벨기에의 주력 산업은 무엇일까요? 초콜릿과 맥주가 떠오릅니다. 물론 훌륭한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닙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벨기에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그저 비웃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벨기에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벨기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높은 인건비, 떠나는 제조업, 저출산, 정치적 분열. 이 중에서 한국과 무관한 것이 있을까요? 비슷한 징후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이탈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낮거나 시장과 가깝거나 정부 지원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벨기에보다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공장도 회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임금 구조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임금만 오르고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벨기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야 대립,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중요한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벨기에는 우리에게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개혁을 미루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삼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아우디가 벨기에를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벨기에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때 유럽의 부국이었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고임금, 마약 국가 경고를 받은 치안 붕괴, 1년 반 넘게 정부가 없는 정치 실종, 이 3중고가 서로 얽혀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과거 식민지에서 뽑아낸 부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풍요가 오만함이 되었습니다. 오만함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다. 혁신 없는 부는 모래성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파도가 치면 무너집니다. 벨기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우디 공장의 폐쇄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떠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재들도 떠날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여기까지 온 비결이고 앞으로도 가야 할 방향입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뒤처지는 순간 도태됩니다. 진짜 선진국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유함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위기 앞에서 함께 손잡고 개혁을 이뤄내는 힘입니다. 내부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벨기에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교사란 남의 실패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한 결말이 무엇인지, 개혁을 미룬 결과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벨기에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값진 수업료가 될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의 돌로 자기 옥을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벨기에의 몰락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어딘가 우리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는 벨기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벨기에와 정반대의 길을 간 나라를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이 위기를 맞았지만 개혁에 성공해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벨기에가 반면교사라면 이 나라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한국이 벨기에의 실수를 피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금 개혁일까요? 노동 개혁일까요? 아니면 정치 시스템의 변화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